네가 이뻐서 그랬겠지입니다. 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려 20명의 동료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를 철저하게 방조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습니다. 이주명 기자, 어제 기자회견은 서울시청 직원들이 그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묵살했다, 또 방조했다, 이런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가해자를 옹호하는 그런 반응과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죠.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6일이었죠. 피해자를 지원한 여성단체에서 자료를 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어떤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들이, 성차별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샤워를 하게 되면 새 속옷을 갖다 줘야 됐고, 또 시장 입었던 속옷을 정리해서 공간에 보내야 됐고, 이런 것들을 폭로했었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이제 어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내용은 비서실에게 이 피해자가 한 번, 두 번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20명에게, 그러니까 비서관들을 포함해서 또 인사를 담당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2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지만, 그때마다 저희가 제목으로 달았던 것처럼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 아니면 남은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주겠다, 심지어 네가 나가고 싶으면 시장한테 직접 허락을 받아와라, 이런 식의 묵인과 방조가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거의 비서실이 성추행의 또 다른 공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성추행 사실을 다 이제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도 제어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박원순 시장을 지키는 데만 오히려 비서실이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성추행을 했던 데에는 비서실의 방조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서울시 직원 20명이 대개 그 피해자보다는 연령도 높고 직급도 상급자에 해당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은 어떻게 추행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 겁니까, 손 변호사님?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보통 법률 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범을 처벌하지 않고 방조범을 따로 처벌하는 예가 좀 거의 없다라고 보이죠. 왜냐하면 정범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범죄가 성립됐는지가 규명이 돼야 그럼 이 정범의 행위에 대해서 도와준 사람 누구냐, 그렇게 이제 방조범의 혐의를 특정을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개연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입어도 구체적으로 남한테 이거를 모두 다 알리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어서, 그럼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퍼즐들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알고도 방조하고 오히려 이것을 도와가면서 묵인, 은폐하는데 협조를 했다, 이러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기 위한 인식만 갖추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방조범으로 지금 특정이 돼서 피의자 수사를 받으면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냥 약간 문제될 소지가 있는 문자나 사진 정도 보내는 줄 알았지, 이런 추행위가 있었거나 범죄를 성립할 만한 증거 자료까지는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술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처벌 가능성을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그 당시 들었던 내용, 구체적으로 인식했던 상황,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 20명한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한 수명 모두 참고인 조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김영진 의원님. 네. 이 사건의 또 주요 참고인이라고 할까요? 뭐 굉장히 중요한 키맨이 임순영 젠더 특보라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분이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회 보좌관 출신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과연 남인순 최고위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냐 여부가 또 지금 쟁점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언론들이 어제 남인순 최고위원한테 참 질문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남인순 의원 지금 입장이 좀 난감하실 것 같은데, 여성운동가에서 지금 정치인으로 네.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남인순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힘들어지는 그 기관이 여성 NGO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박원순 시장이 해왔던 어떤 페미니스트 활동이 여성 인권 단체, 여성 단체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여러 가지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남인순 의원조차도 실제로 그런 어떤 여성 운동이라든지 정순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하고 그 전에 굉장한 친분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임순영 특보 같은 사람이 이제 젠더 특보도 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이제 그런 측면들에서 굉장히 고충이 많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임순영 특보가 갖고 있는 그 시간적인 측면, 말하자면 당일 말하자면 조사가 일어나기 전 몇 시간 전부터 그 다음날 그날 밤 박 시장과의 비밀 회동, 이것이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된 사건이고, 당일 내 1박 2일 사이에 일어난 박 시장의 사망까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충분히 다양한 사람하고 논의할 수 있었겠냐. 그리고 젠더 특보의 특성상 이것을 기밀을 누출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남인순 의원까지 폭넓게 논의해가면서 갈 부분은 좀 아니었지 않겠나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